어디나 서재에 와주신 여러분들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책 좋아하는 진인입니다. 매주 매일매일 평온하고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싶은 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일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요 근래에 마음에 화를 품고 살았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굉장히 기운을 많이 뺏기는 일인데 그래서 좀 힘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화가 많이 났느냐?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사회적인 큰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중국 유튜버 중에 자국의 풍광이나 문화를 찍어 올리는 리즈치라는 사람의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3년여 전에 업로드한 김치 관련 영상이 문제가 된 거죠. 리즈치는 김치를 담그고 그 김치를 바로 찌개로 끓여 먹는 영상을 올리면서 해시태그로 차이니즈 퀴진, 중국 요리라는 단어를 달아두었습니다. 그게 3년여가 지나서 한국에서 알아채고 문제가 된 것이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은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자신의 속국식으로 표현하며 자만심을 보이죠. 홍콩과 티벳과 위구르의 독립도 막으면서 우리나라 또한 자신들의 소수민족이라는 식의 태도를 보입니다. 예전 사스 때는 김치를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으면서 지금에 와서는 김치와 한복이 중국의 전통문화라는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중국의 전통문화는 만두와 인민복일 텐데요. 저는 이러한 소식들을 인터넷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거기 달린 댓글들을 보니 중국의 생태에 대해 비웃거나 한심해하는 댓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중국의 현재 입지로 볼 때, 그리고 저들의 극렬한 자국 중심주의로 볼 때 이런 사태가 웃어넘길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차이니즈 머니로 뒷공작을 해서 빛나는 한국의 문화를 빼앗아갈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깨어 있어서 우리의 문화를 지켜나가야 할 때라고 여기고 일단 저부터가 그런 시도를 하고 싶어요. 그런 이유로 오늘은 제목부터가 아주 적절한 한국의 음식, 김치를 들고 왔습니다. 이 책은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라는 시리즈의 28권으로 나온 책이고요. 이화여자대학교의 김숙희 교수님이 지으신 책으로 2010년 이대 출판부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차례를 보면요. 김치의 역사, 김치의 과학, 김치 문화, 김치 요리를 큰 틀로 나누어 다루고 있어요. 저는 요즘 시국이 시국인 만큼 첫 챕터인 역사로 보는 김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우리나라 문헌을 보면 1518년 조선 중종 때 벽온방이라는 책에 무딤채라는 말이 나오고 16세기 초 훈몽자회에도 딤채라는 말이 나옵니다. 1670년대로 오면 팀채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는 침채, 즉 양념을 가미하지 않고 소금물에만 절인 채소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 쓰여진 시의 전서에서는 침채와 김치라는 단어를 병행했는데 김치는 요즘 우리가 말하는 양념이 들어가 버무려진 보편적 김치를 말합니다. 딤채, 침채, 김치 등의 원조는 해형 김치입니다. 이는 소금 절임, 소금과 술찌개미 절임, 소금과 식초 절임, 장에 절인 것, 소금과 술찌개미에 쌀죽이나 조죽을 섞어 절인 음식을 의미하죠.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 31대 신문왕이 왕비를 맞이할 때 패백 음식 중에 해가 포함되어 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앞에 설명한 침채와 다른 점은 물기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장아찌 형태에 머물렀던 삼국시대와는 달리 고려시대에는 채소 재배 기술이 발달하여 질 좋은 무가 많이 생산되었고 이로 인해 동치미, 신건지, 짠무김치, 나박김치가 새로이 개발되었습니다. 김치를 뜻하는 저라는 글자가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고려사인데요.
제사 음식으로 부추저, 순무저, 미나리저, 죽순저를 썼다는 기록이 있어요. 고려시대 이후로 장아찌와 김치가 개념적으로 분리되어 해형 김치는 오늘의 장아찌류가 되었고, 국물이 있는 침체 형태의 김치는 동치미나 나박김치 또는 장김치로 분화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초기까지만 해도 장아찌형과 신건지형을 주로 먹었는데,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일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추가 보급되면서 김치 양념의 하나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고추는 매운맛뿐 아니라 단맛과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어 김치의 맛을 돋구는 효과가 있었으며 채소가 쉽게 무르는 것을 방지하기도 했답니다. 김치에 고춧가루가 들어가면서 젓갈도 다양하게 쓰였는데 이처럼 식물성 재료에 동물성 재료가 첨가되면서 김치의 맛과 영양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조선시대 말에 이르면 통이 크고 속이 꽉 찬 통배추가 재배되면서 갖은 양념으로 버무린 오늘날과 같은 화려한 통배추김치가 등장합니다. 김치는 통배추김치가 가능해진 1800년대 이후부터 일반인에게 널리 애용되어 우리 식생활에 자리 잡았습니다. 리즈치가 만든 그 배추김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시대부터 만들어 먹은 한국 고유의 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를 중국 요리라고 붙일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누가 김치를 만들자마자 찌개를 끓여 먹나요? 푹 익힌 다음에 완전히 맛이 들은 후에야 찌개를 끓일 수 있죠. 김치가 중국 요리가 아니다 보니 가족이 모두 모여 1년 먹을 김치를 담그는 김장 같은 절기 행사가 있지도 않고 보고 배운 적도 없고 잘 알지 못하면서 이것저것 보여주려다 보니 완전히 틀린 정보를 전달해버리게 된 겁니다. 중국은 김치가 중국 전통 절임 음식인 파오차이의 일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2010년에 광주에 설립된 세계 김치 연구소의 보도자료를 보니 한국의 김치와 중국의 파오차이는 전혀 다른 식품이라는 항목이 있고 거기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최근 중국의 한 매체에서 자국의 절임 채소 음식인 파오차이에 대한 산업 표준이 김치 산업 국제 표준으로 제정됐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채소 절임은 고난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계절의 변화가 있는 지역이라면 어디서나 채소 절임 음식이 발달할 수 있으며 실제로 김치 이외에도 파오차이, 찌개모노, 사워크라우트, 피클 등 다양한 절임 식품들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채소 절임 식품은 채소를 소금이나 식초 등에 절여 먹는 반면 김치는 1차로 배추, 무 등 원료 채소를 소금에 절인 후 절여진 채소에 고춧가루, 파, 마늘, 생강 등 다양한 채소를 부재료로 양념하여 2차 발효시킨 음식이다. 이처럼 생채소를 1차, 2차로 나누어 발효시키는 식품은 전 세계적으로 김치가 유일하다. 이러한 두 번의 발효 과정을 거치는 동안 원재료에 존재하지 않던 각종 영양 기능성 물질들과 유산균이 새로이 생성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따라서 김치의 발효가 다른 나라의 절임 채소류와 달리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자리 잡게 된 중요한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ISO 표준을 제정한 파오차이는 소금과 산초잎, 고수 등을 물에 넣고 끓인 다음 식힌 즙에 각종 채소를 넣고 절인 식품으로 제조 공정에 조미 단계를 추가하여 맛을 부각시키는 특성이 있으며 김치처럼 추가 부재료를 사용하여 2차 발효시키지 않는 데다가 살균 공정을 거치며 발효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김치와는 전혀 다른 식품이다. 이처럼 김치와 타국의 채소 절임 식품은 차이점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김치 종주국 논란으로 인해 지난 2001년 우리나라의 김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에서 김치로 최종 국제 규격을 인정받았다. 사실 김치 규격 제정 당시 이해 당사국인 일본과는 4차례에 걸친 실무 협의를 통해 규격명을 기무치가 아닌 김치로 통일하는 대신
일본이 제안한 일부 식품 첨가물에 대해 부분적으로 수용한 단일 규격안을 마련하여 김치의 국제 규격을 만들었다. 하지만 중국은 당시 파오차이가 아닌 김치를 생소한 식품으로 인식하여 코덱스 제정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 실제 중국에서는 2003년 사스 발생 이후 김치의 상업성이 부각되면서 김치 공장이 생겨나게 되었고 2000년대 후반 한국으로의 수출 증가로 인해 김치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렇듯 최근 들어 중국이 김치를 많이 수출하게 되면서 국제표준화기구 ISO에 파오차이에 대한 표준을 제정했으나 김치와 파오차이는 다른 식품이기에 해당 표준은 김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네. 2020년 11월 22일은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제1회 김치의 날이었습니다. 식품으로서는 유일한 법정 기념일로 정부는 지난 2월 김치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다양한 재료 하나하나가 모여 22가지 효능을 발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날 2020 김치 마스터 셰프 선발대회, 김치의 날 기념 특별 전시회도 열렸는데요. 전시회에서는 김치 맛을 일정하게 할 수 있게 개발된 김치 종균이 등장했습니다. 2020 김치 마스터 셰프 선발대회에서는 뉴욕 레스토랑에서 인턴을 한 경험을 살려 배추김치로 두부김치 브런치를 만들고 오렌지 백김치찜을 요리한 이현주 씨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여타 다른 수상작들도 서울 시내 호텔의 레스토랑 메뉴로 일반인에게 선보일 예정이고 레시피북으로도 나온다고 하니 곧 직접 만들어 먹어볼 수도 있겠어요. 독창성을 발휘하며 김치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좋은 요리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994년부터 이어온 광주 김치축제에 이어 김치와 연관된 훌륭하고 뚜렷한 시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기뻐요. 저도 아마 이 동영상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이렇게나 많은 김치 관련 역사나 문화가 있다는 걸 잘 몰랐을 거예요. 좀 더 우리나라의 김치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나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치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 책 이야기에서 약간 벗어났네요. 이 한국의 음식 김치책에서는 김치의 역사는 물론이고 김치의 효능, 지역별 김치, 일상적인 김치 요리 설명 등이 나와서 가히 김치의 모든 것을 총망라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보시면 많이 두껍지도 않고요. 김치에 대해 궁금한 게 많으신 분이라면 한 권으로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가 김치 종주국인 만큼 김치를 테마로 한 책은 아주 많아요. 가까운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찾아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으니 한 번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치를 만드신 선조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화면 네모만큼 책 네모도 많이 사랑해 줍시다. 감사합니다. 안녕.